개별 종목의 바닥은 저는 내부자들도 틀릴 때가 종종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가 보는 바는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아주 좋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긴 했는데 제품 가격의 하락이 더 크니까 또 최근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되게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락바텀 아주 단단한 바닥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건 내년 혹은 내년 하반기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좀 삼성전자 주식이 정말 막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쓰레기처럼 취급될 때 그럴 때 좀 사두는 정도이지 적극 베팅은 저는 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빠른 반등이나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바닥일 수는 있는데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10만 전자를 내년에 간다. 내년 봄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떤 분이 9만 원 바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이제 다른 분들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게 없나. 저도 가끔씩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왜냐하면 삼성전자 들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얼마냐면 36,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2018년 그 크리스마스의 대폭락 때 3만 원대 잡았고 또 2020년 3월에 삼성전자 주가 역시 3만 원 깨지려고 그럴 때 샀거든요. 그리고 그때 샀던 종목이 이제 10만 전자 될 때 10만 전자까지는 못 기다리고 7만 8만 전자일 때 거의 대부분 정리하고 이제 예, 보초병으로 조금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이라는 게 제 자산에서 조금이라는 뜻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 이유는 언제 내가 사야 될지를 그 계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인 베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조금 시장이 뭔가 더 패닉이 오던가 물론 이번에 왔지만 이 시장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지는 시기들이 그게 진정한 바닥인데 며칠 전에 지나갔는지 앞으로 또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좀 예전에 했던 투자의 패턴대로 시장이 얼마마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래서 매수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싼 거 같기는 하지만 그 매크로 이슈나 미래의 명확하고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이번에 영국이 이제 감세 정책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바닥을 보여줬잖아요. 밑바닥. 97년 한국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펀더멘털이 약하다는 듯한 느낌도 받게 돼요. 더 약하죠.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 나라지만 전성기는 지나서 끝없이 내려오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의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잘 교육받은 계층이 존재하는가.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너무 지나치긴 한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R&D, 기술개발 투자를 하는가. 나라 정부가 친기업 마인드를 가지고서 기업들의 성장과 또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위해서 적극 융성하는가. 이 세 가지 보면 다 한국은 평균은 이상은 되지 않나. 저도 지금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선호하는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섹터 또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예,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가치주. 예, 그리고 그러니까 value or quality 주식이 최고입니다. 어떤 회사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회사를 사면 되죠. A주는 오늘 아까도 주가 쳐보고 왔는데 우리 돈 6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B주 사세요. B주는 30분의 1로 액면분할돼 있나 그렇죠? 300분의 1인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10만 원대에서도 거래되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을 때 아니냐. 또 스타벅스도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콩값, 원두값도 오르고 해서 또 많이 빠졌고요. 또 코스트코. 우리 불황이 오면 여기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프록터앤갬블, 그 세계 최고의 배당주 또는 존슨앤존슨, 그 밑에 있는 얀센이나 그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 등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밸류랑 퀄리티,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 아니냐. 약간 필수 소비재 쪽에 가까운. 필수 소비재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필수 소비재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현금 기업들, 넷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기업도 세상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너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을 그렇게 올랐는데 예.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995년 이후의 평균 밸류에이션 레벨에 비해서 여전히 되게 비싸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그 말은 작년이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거거든요. 2000년 이후 아마 최고 버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버블의 붕괴 이후에 3년에 걸친 하락장이 나스닥 시장에 있었던 걸 알잖아요. 이번에도 3년 동안 빠진다. 뭐 이런 건 저도 모르죠. 근데 시장이 취약해질 때 그 직전에 랠리를 펼쳤던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수영복 안 입고 수영을 하다가 물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물에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또 그 물이 좀 혼탁할 때는 수영복 안 입어도 티가 안 나는데 네.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대부분 뭘로 무슨 형태로 나오냐면요. 예, 그 회계 스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기업들을 찍어놓고 이제 공매도를 할 겁니다. 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중국 기업들이 타겟되는 거 우리 한번 봤잖아요. 네. 이항이라든가 또는 커피 기업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그 미국의 공매도 회사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한 걸 공짜로 뿌려면서 공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얘들이 잘못 보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죠. 게임스탑 사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공매도를 하는 회사는 스캔들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꽤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서 올해는 최고의 해죠.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런 불황에도 강하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이익도 많이 내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 상당히 많다. 꼭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글로벌하게 분산하자. 삼성전자도 좋지만 같은 기회에 사면서 스타벅스도 한번 저는 최근에 나이키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한 산을 그리면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불황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스니커즈에 대한 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회사는 영원히 저렇게 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밈 주식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지만 옥석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철옹성 같은 상대가 넘어오지 못할 강력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사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장주 중에서 좀 넷이 나오고 규모가 큰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회사가 성장주인가? 아 맞아요. 애플이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는 가치주 쪽에 속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워렌 버핏이 전체 지분 자기 그 버크셔의 투자의 3분의 1 이상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를 애플 투자하는데 그 회사가 성장주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현금과 순현금, 맞아요. 어마어마한 이익 그리고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 끊임없는 기술 개발 이번에 뭐 M2 CPU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나가고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도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할 때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정고점값도 아주 다시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IT 이런 개념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네요. 그건 성장주가 아니죠. 네. IBM이 그러면 성장주인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맞아요. 묻는 거죠. 저는 아마존도 이제 성장주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회사로 본 것 같아요.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비싸다고 하는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트레이딩 가능한 주식이죠, 그냥. 예, 그전과 같은 100배 주식이라고. 그러니까 100배이기 전에 샀으면 그건 뛰어난 분인데 100배 주식이 된 다음에 사는 건 그 뒤에 성과가 있는지는 저는 좋은 회사라 역시 테슬라도 많이 빠지면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어마어마하니까 혁신의 능력은 또 이번에 발표를 봐도 뛰어나니까 많이 빠지면 사는 그런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전 되게 싫어하는 회사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너무 큰 마진을 내면 추격을 당해요. 이번엔 최근에 특히 AMD가 그래픽카드 내놓는 거 보셨겠지만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이렇게까지 찬양받을 회사인가.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트레이딩 가능한 거지 끝없이 간다?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진짜 끝도 없이 폭락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많이 사서 던지는 거니까 이제 살라고요 저는.
근데 뭐 영원히 이 회사를 그래서 지난 10년간 상승률 1위, 1, 2위, 2위가 테슬라랑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지난 맞아요, 10년간 맞아요. 세계 주식시장에서. 맞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거대 기업이 됐는데 거대 기업이 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도 그걸 이렇게 잘 만족시켜줄 만한 이익이 나고 끊임없이 갈 거냐.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수많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져도 채굴이 끝없이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병렬 처리에 대한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거는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저는 또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가격이 되면 살 거다. 그렇군요. 사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네. 애플을 놓쳐서 전번에 네, 애플이 또 봄에 패닉이 왔는데 사야지 하다 못 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오기를 기대했는데 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박사님 지금 달러가 없는데 현금은 있는 거예요, 원화로. 이런 분들은 환율이 좀 부담되면 미국 주식을 좀 손이 나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현금은 있는데 환율이 높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해지돼 있는 미국 상품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MSCI 뭐 미국 주식 리츠 채권 다 해지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H 붙어 있는 걸 사면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냥 국내 주식 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냥. 왜냐하면 해지를 하겠다는 건 달러가 고평가됐다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고평가됐다가 만약 빠질 때 어디가 제일 좋을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환율 급등할 때 우리 주식시장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반대로 환율 떨어질 때 우리 시장이 나쁜 적이 그렇게 없더라.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미국 달러가 고평가돼서 해지를 걸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는 게 훨 나은 선택 아니냐.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주식은 잘 나갈 거라서 고환율을 감당하면서 환전해가지고 사도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약간의 판단의 정의 판단이죠. 저는 그래서 이 책 그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해서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투자의 초보들한테.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 그냥 둘 다 사라. 반반씩. 그래서 한국 주식 너무너무 싸졌냐. PBR 0.8배가 깨졌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반 고기 많을 때 안 사고 언제 사냐. 지금 주식을 안 사겠다면 앞으로도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입장인 거죠. 이 가격에서도 못 사겠으면 주식 투자는 당신에게 안 맞다. 그냥 특판 예금 들어라. 그것도 좋은 투자다. 저는 꼭 어떤 게 옳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좀 사고 국채도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국채도 좀 사고 한국 주식도 반반. 또 나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 좀 많이 갖고 싶어요 하면 투자 3분법.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럼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니까 공격 투자이면서도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니까 시장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한 곳을 무조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까 질문에서도 우리 웅달 책방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도 삼성전자를 그렇게 오래 매매했는데도 이 회사 잘 모르겠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회사다. 너무 어려운 회사다. 그렇구나.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회사다. 사업 부문도 많고 경쟁의 구도가 과점이 됐다 그러는데도 투자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한다 그러다 저렇게 무너졌지만 저 중에 또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ARM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투자하겠다. 그건 능력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끝났다 소리가 나올 때 사서 돈 안 번 적 없으니까 그때 좀 사는 거고 또 우리나라 주식 내가 투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사요 그러면 그러면 사세요 저는 팝니다. 이렇게 쿨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거죠. 왜?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2000 초반인데 또 3,000 넘어가는 그런 장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코스피 한 200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코스피 어려우면. 200에 대부분 투자합니다. 그러세요. 개별 종목은 3종목 갖고 있는데
거의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제 전체 자산에서 푼돈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LG생각 갖고 있어요. 불쌍하죠. 공정해 주세요. 저는 그 매수 단가 보면 세 종목 보면 웃어요 그냥. 현대차나 삼성전자 보면 정말 즐거워서 웃고 낮은 가격에 이 가격 안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고 LG생각 보면 야 그렇게 싸다 싶어서 샀는데도 물렸네. 알 수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개별 종목은 저는 굉장히 허들이 높다. 너무너무 능력자들이 많고 실력자들한테 저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환타고 이렇게 자산 배분했다가 어느 한 자산이 환율이 급등해서 미국 달러 자산이 비중이 확 올라가면 그거 좀 팔아가지고 폭락한 한국 자산을 사고 작년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뭐 메타버스 NFT 막 하면서 테마 ETF 막 나오고 IPO 시장에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이 몰릴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이제 미국 주식 채권 가고. 저 홍 박사님 그 강의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IPO 그 숫자를 뭐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IPO가 대거 나올 때 맞아요. 주식 투자하면 고점 잡는 거예요. 그 지금 다 취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취소할 때가 좋을 때예요. 와, 그것만 알았어도 그 신호를 알았을 텐데 그때는 이게 진짜 끝도 없이 갈 것 같아가지고요. 작년 여름 제가 홍릉에서 했던 강의에서 그렇게 대놓고 돌직구를 날렸죠. IPO가 나오는 순간 주식시장에 세 가지 악재가 있다. 첫 번째는 비싸게 들어온다. 이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비싸게 들어온다. 밸류에이션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PBR이 0.8배인가 그런데 그때 5배인가 6배 들었죠. PBR이. 그만큼 비싸게 들어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피 200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200이 새로 그 친구가 편입되면 누군 나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걸 팔고 누굴 사야 되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수급이 또 완전 망가져요. 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일수 기간 끝나는 순간 대거 매도 나오잖아요. 우리 카카오 맞아요. 페이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상장하자마자 다 던진. 지금도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잘 팔았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주 받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IPO 공모하신 분들과 안 팔았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정말 IPO가 대거 들어올 때는 세 가지 정말 욕을 하겠습니다. 똥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 LG 엔솔 그때 그거 몇 주 받았다고 그거 몇십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만 팔았어도 와 그러니까 이게 참 3천에 들었으니까요. 네. 와. 그게 고점이었죠. 박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각 잡고 정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번 책 보셔도 됩니다. 투자에도 특히 순서가 이번 있다. 책은 초보용 아들한테 이렇게 읽어주고 또 일본 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대화하던 내용을 이게 연령대로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40대라도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거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젠쥐를 위해서 쓴 책이지만 뭐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이번에 무너졌다는 느끼신 분들에게 새로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금융자산에 넣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집을 사고 싶으면 미국 집을 삽시다. 미국 리츠 사면 되세요. 저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모두 다 풀고 다주택자들의 어떤 중과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시기가 올 때 한번 주택을 보는 게 맞지. 아직도 규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집 한 채가 필수겠느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테크할 때 부동산을 사라 그랬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집 사는 거 말고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집을 살 때 말고 대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 큰 액수를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그게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가 그 주택 보급 뭐 이런 걸 창리하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싼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지난 10년간 계속됐죠. 근데 이제 이거 둘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뭐 토스뱅크부터 해서 마통 만드는 거 일도 아니고 또 능력 되면 대출 받는 거 이제 맞아요. 쉬워졌죠. 1억도 지금 이 시기에도 주더라고요. 신용도가 좋은 거고. 저는 아니고 주변에서.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값도 싸고 금리도 쌀 때야 좋은 전략이죠. 근데 지금 사야 되냐? 저는 지금 저도
한 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와이프랑 저랑 이야기하는 게 이 집 그래도 아직 급매물로 팔면 팔릴 것 같은데. 진짜요? 예, 그냥 그만큼 뭐 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합시다. 너무 흥미진진해서요. 이 집 팔고 그 주상복합 월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죠. 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은행 특판 예금을 넣어놔도 5%가 나온다. 이거는 5%까지는 안 나와요. 네. 5%까지는 안 나오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4%만 나와도 연 4천을 제가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연 4천을 여기다가 허비하는 꼴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저희 집이 재건축이 좀 남아있는 좀 낡은 아파트예요. 자, 그렇다면 또 주차장도 여건도 안 좋아서 밤에 늦게 오면 주차장 자리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주차 과정에서 기스도 엄청 많이 나고 밀고 뭐 그러니까 이런 동네죠. 그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만 좋은 그런 동네에 살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물론 저는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무 싸니까 지금 주식이 너무 싸니까 이걸 그냥 팔아서 배당이나 이런 걸 잘 주는 주식을 그 돈을 주고 사서 지금 배당도 많이 주죠. 네, 많이 주죠. 삼성전자도 3% 넘죠. 맞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이 돈 들고 사서 묻어두고 월세 300 정도를 찾으면 맞아요. 이 강남에 좋은 주복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맞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월세는 되게 그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트 월세를 찾아보면 100만 원대가 주종인데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재원들 들어가는 그런 주복들 찾아보니까 300만 원대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찾아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위주로 그 집 보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 꼭 팔겠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다니는데 이만큼 지금 부동산 구입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커요. 이만큼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 금리 대비 또는 사람들의 소득이 오래 줄어들 텐데 내년에는 확실히 줄겠죠. 아무튼 소득과 금리 여건이 안 좋은데 집을 사야 되나? 집 한 채는 사야 되나? 지금 모은 돈 있으면 전세 가고 전세에서 돈 더 보태서 집을 갭 투자해서 산다? 과거에 있던 투자 전략이 월세에서 이렇게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지만 지금 환경에도 맞는가? 지금 시기에. 지금 시기에도 맞는가? 그냥 돈 있으면 전세 한 3억 정도를 갖고 서울에서 이걸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월세 들어가자. 월세는 전세 사기 가능성도 덜하고 그냥 보증금 적게 줘도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인테리어 잘 안 되면 월세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아낀 그 보증금을 투자에 잘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달러 빼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다 폭락하는 중에 굳이 그 목돈을 거기다 탁 넣고 벌벌 떨어야 되는가. 이거 안 내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전세 사기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여력이 없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세 살다가 집 산다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안 되거든요. 저도 해봤거든요. 라고 맨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전세 살면서 폭락할 때 산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부터 안 나갈 거고 갭 투자 하려고 해도 그 갭 투자하는 전세 가격도 빠질 거라고. 갑자기 흥분해. 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금융자산에 넣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집을 사고 싶으면 미국 집을 삽시다. 미국 리츠 사면 되잖아요. 미국 리츠 배당 수익률이 4% 5% 나오거든요. 그거 한 3억 넣어놓으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 배당금 나오면 1,000만 원이 뭐예요? 더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서 월세 내면서 100만 원짜리 월세 내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최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마포구에 아파트 호가긴 한데 15억이 넘더라고요. 다 넘죠. 근데 월세로 살면 오히려 그 막 한 3,4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예금에 넣고 보증금 넣고 월세로 살면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 집을 사는 게 맞나? 근데 저는 안 사죠. 저도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전전에 살았던 데가 마포거든요. 네. 이제 그때 집값이 쌀 때여서 저는 들어갔었는데 저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모두 다 풀고 다주택자들의 어떤 중과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시기가 올 때 한번 주택을 보는 게 맞지. 아직도 규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되게 세게 때리거든요. 아직도. 종부세 부담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 뭐 미국 내려야 될 것 같고 또 내린들 천천히 내리지 팍팍 못 내릴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굳이 집을 그냥 미국 리츠 삽시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랑 월세를 이게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월세가 가장 매력적인 주거 수단이다. 그렇게 또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015년하고 정반대죠. 정반대인 거죠. 그때는 월세 사느니 집을 사는 게 훨씬 쌌고. 와. 그래서 저도 그때 집을 산 거고요. 와. 이게 밸류에이션에 따른 주택 매매거든요. 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걸 해지성 매매라고 합니다. 해지가 뭐냐면 내가 월세를 사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 너무 집값이 싼데 월세를 살다가 집값 상승의 리스크를 내가 지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 위험을 해지할 용도로 집을 사는 거죠. 그걸 수익성에 입각한 주택 매입이죠. 그게 주택시장의 바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집 살 때 있거든요. 그게 주택시장 바닥이거든요. 그게 2016년까지 이어졌던 길고도 길었던 시장의 바닥인데 3년 정도 갔죠. 14, 15, 16. 근데 이제 그게 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모멘텀 투자자들의 시대가 온 거죠.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해지 투자자들의 매도 시기잖아요. 그때 해지를 하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 팔겠다. 라는 매도가 작년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좀 2015년과는 반대 상황이고 정반대죠. 정반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세 사는 게 유리한 건데 앞으로는 또 그러면 그런 시기가 또 도래를 한다는 거죠. 이게 2015년 같은 2015년처럼 오래는 안 걸릴 거예요. 그때는 길고도 긴 U자형 바닥을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 MB 정부가 했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문에 그랬거든요. 강남 거기. 여기 매년 20만 호씩 지었죠. 근데 그만큼 주택 공급이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지금 자리가 없구나. 그것도 있고 3기 신도시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2027년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 동네가 이제 그쪽 동네라 하남 교산 가밀주구를 자주 놀러 가는데 먼저 그 동네 가서 산책도 하고 밥집들 찾아다니는 그리고 좋은 카페 가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좋은 카페가 많아요. 가보면 아직도 이주를 안 한 맛집이 너무 많아요. 이주 보상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지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주 보상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됐으면 올해도 땅 못 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나갔으니까 내년부터 땅 파서 신도시 건설을 해서 입주한다? 어렵죠. 23년에 정말 4년 만에 다 입주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아요? 택지 정리도 안 됐는데 네. 철거도 제대로 안 됐는데 좀 우리나라는 이제 신도시 건설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작년에 있었던 LH공사 사태 때문에 그 정보는 다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정보가 됐고 내부자들에 의한 렌트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부자들에 의한 선투기 후 차익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신도시 개발이 특히 국민들이 이제 토지 수용하러 온다 그러면 나라님이 하시는데 제가 땅 드려야죠. 저 멀리 있는 땅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1기 신도시 때는 저희 이모님이 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 상인동에 아주 좋은 땅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그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이모님 땅은 어디로 갔냐면 저 산 밑에 있는 골짜기 땅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현재 여기 건설되는 그 지역의 땅을 갖고 계셨는데 물론 땅은 넓어졌죠. 왜? 농사 지으라고. 근데 만족하시겠어요? 그럼 그 뒤로 이모님 댁을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서 한참을 한 30분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 대토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그 LH공사 욕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토지개발공사인데 그거는 옛날에는 통했어요. 서슬 풀었던 시절이죠. 국가 권력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질 때. 근데 지금은 우리 촛불 시위해서 대통령 쫓아내는 나라인데 쉽지 않죠. 이제는 그런 건 빨리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힘들 때 또 그게 잘 조합이 또 활성화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되게 적어서 2014, 15, 16처럼 긴 바닥보다는 짧고 굵은 바닥이 아니겠냐 그렇게 봅니다. 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죄송하긴 하지만 혹시 그 바닥이 언제일까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인데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아야죠. 미국이 금리를 때 딱 인하해주고
정부도 경기 부양 목적으로 네. 각종 부동산 규제는 다 풀고 네. 정부가 또 지금도 규제가 많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나라 최악의 규제죠. 이게 지금 둔촌주공 사태 보셨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가 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그것도 강하고. 네, 세 번째가 또 종부세도 엄청난 증세를 3년 사이에 몇 배를 했죠. 네. 여기다가 양도세 중과도 아직 하나도 안 풀렸고 뭐 일시적인 그런 것만 풀어줬지 전혀 없고 또 투기 과열지구도 서울 하나도 해제 안 됐는데 규제가 뭐가 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무주택자분들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뭐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눈을 뜨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전에는 경매로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폭락하고 있어요. 서울이 8월달 데이터를 아직 9월달 안 나왔고요. 8월 기준으로 90% 초반까지 왔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대비 작년 이맘때가 얼마에 낙찰됐냐면 10억의 감정평가액을 받았는데 그때 12억에 거의 낙찰됐거든. 평균 20%. 왜냐하면 뭐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감정평가가보다 있는 거죠. 더 주고 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90%가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고점에서 30%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언더슈팅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지금 최근 그 은행들의 한국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대출은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연체율이. 네. 근데 신용대출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쪽에 뭐 연체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쪽 매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갭 투자할 때 이제 마통 만들어서 했던 분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전세 줄 돈을 마련 못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전세 세입자가 경매 넘기는 일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아마 경매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고 경매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경매 공부를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네. 그보다는 근데 네. 월세로 살며 금융 투자가 지금은 저는 월세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그 새 아파트 뭐 할인 분양 이런 거는 서울 수도권에서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그게 나오면 마당이겠죠. 그렇구나. 네. 이 분양. 네. 그 박사님 그러면은 그 저기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그 투자 순서를 쭉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이 때도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 많이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와 함께 이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래서 그 반감기 얘기도 해주시면서 책 쓰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이제 책도 그만 쓰실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은 층 분들이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뭐 더 큰 목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그리고 예를 들면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씩 투자 여유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거시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한테 맨날 권하는 게 네. 이제 알바를 하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 돈 들을 때마다 반반 비율로 네. 주식 채권을 사라. 근데 주식은 네가 인덱스 사기 싫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주식을 매수해라. 근데 그 잔고를 항상 반반으로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50 투자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작년 입학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 딱 지금 보니까 아마 주식에 투자했으면 고점을 잡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40만 원 됐을 거고 반대로 환율은 작년 이맘때가 1,100원 밑에 있었으니까 1,400원이 넘었으니 거기서 환차익이 많이 났겠죠. 그러면 요 둘의 비율이 그냥 계산 쉽게 40만 원, 60만 원이 됐다면 올해 다시 투자를 할 때는 주식에 60만 원 그리고 미국 달러 채권에 40만 원을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반반 비율을 맞춰주면 자동적으로 이 물타기가 되거든요. 저가 매수를 해줄 수 있고 많이 오른 애는 덜 삼으로써 고가 매도를 반복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전략들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면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만 40년을 그렇게 100만 원씩 매년 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원금이 4천만 원인데 2억 8천이니까 100만 원씩만 해도요. 네, 매년.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되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게 만일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미국 주식을 넣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3만 원 한국 주식
33만 원 미국 주식, 33만 원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가능하니까. 또 그런 상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박사님, 예, 저희가 내려고 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4억 6천이 돼요. 진짜요? 그러니 그 1,000만 원씩 투자했으면 40년에 46억이잖아요 매년. 2천 투자하면 92억. 88, 90, 네. 예,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 10년에 한 2년 1년도 잘 마이너스 안 나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는 자산에 투자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굳이 40년 저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뭐 20년만 해도 되고 15년만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언제 시작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이 너무 좋은 게 아니냐. 다 빠졌어요. 예, 달러 빼고 뭐 다 폭락했으니까. 박사님 빨리 상품 빨리 출시 좀 해주세요. 네, 언제 런칭하시는 거죠? 네, 올 빠르면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실전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번 달에 시작하고요. 그걸 이제 뭐 베타 테스트 해서 본격적인 상품의 출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은 내년 초가 아니겠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하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 많더라고요. 이걸 책으로 써서 적립 투자 전략을 하면 쉬워요. 이게 뭐냐면 새 돈을 넣으면서 많이 빠진 걸 더 사면 되지. 고점 매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지금 달러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달러를 매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새 돈을 올해 1,000만 원 투자할 때 내는 주식을 600 사고 미국 국채를 400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자동적으로 물타기가 돼요. 현금으로 물타기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젊은 분들에게 최고의 전략이죠. 그것도 좋고 그 박사님께서 그런 상품이 있으면 사실 그걸 맡길 수도 있는 거고 클릭 몇 번으로도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한다라는 버튼만 누르면 네, 자동으로 매매가 돌아가요. 그게 없으면은 알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분기에 한 번, 연간에 한 번 계좌 잠궈 보고 한 번씩 하지 자주 못해요, 저도. 그리고 그 이제 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그 공부 측면 있잖아요. 공부 측면에서는 계속 퇴사하고 나서 계속 독서하고 책 읽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밖에 취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책 읽는 게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책이 저한테 엄청 오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추천사도 쓰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쓰고. 추천사도 많이 쓰고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 책을 끝까지 안 읽고 추천사를 쓰거나 작가를 모셔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끝까지 우리 옹달차빵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그걸 추천사를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지니는 순간 책을 다 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는 책, 그렇게 해서 완독하는 책이 1년에 한 100권은 넘는 것 같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00권은 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이런 주제로 책을 써야지 하면 내가 이쪽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고서 저는 정독도서관 주로 가는데 여기 경복궁 옆에 정독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이만큼 센티미터처럼 쌓아놓고 읽죠. 뭐 하루에도 어떨 때는 많이 읽을 때는 10권도 읽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전 공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제가 유전학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빨리 못 읽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태보가 쓴 책에 그런 책도 읽으세요? 그걸 읽을 때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 DNA 관련돼 있는 책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읽으면 신화와 민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사는가를 알게 돼요. 굉장히 슬픈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믹스처라는 책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책을 잡다하게 읽다가 새로운 분야 책은 아주 탐독하고요. 정독하고요. 발췌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이고 하면 이 책에 들어갈 내용들을 찾잖아요. 내가 또 이걸 이해가 못하면 다른 쪽에서 쓴 시각을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읽는 책들이 한 번 책 쓸 때마다 50권을 읽으니까 최소. 그러면 1년에 책을 한두 권씩 쓰면 1년에 기본 200권은 읽는 거죠. 거기에 이제 취미 삼아 읽는 책까지 하면 더 되겠네요. 롱런 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박사님처럼 하시는 건가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롱런 하는 분들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생활을 직접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일관된 법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오시고 요청도 많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진짜 얻어지고 운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피나는 노력과
피까지는 안 나고 말만 들어도 저는 되게 와 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니까 피까지는 아니고 네. 재밌게 네. 이걸 좋아서 하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박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웅달채빵 네. 오래간만에 또 왔는데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알림과 좋아요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아울러 제 채널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예, 제 책 뭐 꼭 사실 안 읽으셔도 되는데 오늘 소개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오늘 방송이 정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에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